저는 대출 받아서 2배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 대출 받아서 2배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한 배만큼 10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 대출 받아서 2배를 사라. 저는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레버리지 상품 뭐 이런 거에 아유. 파생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기본이죠. 그쵸. 네. 근데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파생하는 분 특징이 있어요. 정말 깊이가 있어. 어, 세상을 보는 눈이 되게 깊으시고 네. 세상에 해안이 있고 지식이 뛰어난데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못 들어본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어둠의 이면에 있기 때문에 네.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예. 이 파생 상품이 정말로 위험한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네. 어떻게 하면 파생을 잘 활용해서 좀 자산을 올바르게 불릴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리서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창규 이사고요. 전직은 파생 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어요. 네,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파생 상품을 담당했다는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조단이 부자가 돼 있던가. 아니, 한강에 있을까요? 다 ETF 업계에 있습니다. 아. 방금도 네. MC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ETF 중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커버드 콜, 데일리 커버드 콜, 위클리 커버드 콜 다 파생 상품이 들어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원유 선물 ETF, 골드 선물 ETF 다 파생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저처럼 파생 상품 담당했던 애널리스트들이 다 변절해서 ETF 업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ETF가 이렇게 또 재미나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종목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들이 네. 다 커버가 되잖아요. 네. 대신 제 친구가 꼭 이래요. 제가 뭘 사야 돼? 그래서 네. 뭐 알려주면은 네. 이러면 이제 3배가 아니면 도파민이 안 나서 못하겠다. 그게 이제 한국인의 정서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드려요. 네. 파생 상품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비유인데 우리가 고스톱 칠 때 네. 원고 하면 몇 점이죠? 1점, 1점. 투고, 2점, 쓰리고 2배. 2배. 역시 네. 한국 사람들은 도박 하나만 봐도 레버리지에 익숙해 있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뭐 민족성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약간 오바스럽겠지만 한국 사람이라든지 뭐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약간 투기적인 성향들이 강하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서학개미들이 매매하는 거 보면은 저는 깜짝 놀라겠어요. 비트코인을 담는 기업을 서학개미들 순매수 1위예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의 혼에는 파생 상품에 대한 니즈, 즉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빨리 문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오, 파생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주식은 만기가 있나요, 소장님? 없죠. 만기가 네. 없지만 네. 파생 상품은 만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기 때 이것도 얘기 드려야 되는데 만기 가격을 결정짓는 방법이 네. 나라마다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골드 선물 ETF, 골드 선물을 샀어요. 네. 3개월짜리. 네. 근데 오늘이 뭐 6월이니까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가격으로 그 선물을 정산해? 정산 가격이요? 예, 정산을 해줘요. 선물은 그쵸, 만기 그쵸? 때마다 예. 마기 가격으로 정산을 해주거든요. 한번 우리가 한번 앙금 털고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앙금을 털 때 뭘로 털어준다고 생각하세요? 평균 가격으로 할까요? 아니면 종가로 할까요? 종가가 아니에요? 맞아요. 종가를 쓰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오. 왜냐하면 종가라는 게 수급적인 요인 예. 또 뭐 어떤 일시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종가가 튀거나 그럴 수 있죠.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가를 써요. 2시부터 3시까지의 평균가. 근데 우리나라는 화끈한 나라다 보니까 딱 종가 결정.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도하는 매매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쵸. 네. 종가 매매가 해야 그날 마지막 변동성이 더 튀면서 도파민이 더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소위 말하는 네. 트리플 위칭데이, 더블 위칭데이, 뭐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위칭에 해당되는 그 마력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벌써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요. 네,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셨을 때 네. 파생 상품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이거보다 그냥 한강 가신 분 많이 보셨나요? 아유, 뭐 기본이죠. 네, 기본 뭐 비단 파생만 네. 했을 게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쳐요. 네. 처음에는 주식 매매를 해요. 네. 우량주 매매 하시잖아요. 그쵸. 시작은 대형주. 삼성전자지. 네, 삼성전자 근데 네. 뭐 한 3년 갖고 있어도 뭐 재미 안 나고 네. 또 오늘 제가 방송을 나갔더니 KT 12년 동안 갖고 있었대요. 어우 도파민 없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네, 있어요. 12년 동안 네. 갖고 있어서 30% 먹었다. 아. 12년 동안 네. 30%. 네,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중소형주. 소위 말하는 코스닥으로 가세요. 네. 코스닥으로 가고요. 코스닥으로 가다가 또 테마주로 가세요. 네. 근데 또 테마주에서 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드디어 파생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파생으로 시작해서 파생으로 끝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으로만 돈을 벌었냐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상품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상품에서 가장 돈을 많이 잃었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 돈을 많이 잃은 건 당연히 파생이다. 맞아요. 그러면 업계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파생으로 한 방에 가장 크게 잃었다고 들리는 소문난 금액이 들어본 거 있어요? 가장 큰 근데 보통 이제 네.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9.11 테러 때라든지 네. 그리고 2008년 뭐 네. 금융위기라든지 네.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런 때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과 쪽박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1년에 증권사로 입사를 했었고 혹시 9.11 테러 때 뭐 하셨어요? 저 학교 다녔습니다. 어느 학교를? 중학교 다녔습니다. 아, 중학교 다니고 계셨나요? 저 9.11 테러 때 지점에 있었거든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제가 파생을 하게 된 동기가 됐던 날이기도 하거든요. 아. 9.11 테러 때 저는 그때 지점에서 막내 사원이었어요. 집에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테러가 일어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뭐 삼성전자가 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날 아침 9시에 장이 안 열렸어요. 우리나라 장. 네. 1시간 연기해서 장을 열었고요. 장을 열자마자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하한가였고요. 그리고 그날 상한가 간 게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풍산. 전쟁 방산주. 난다. 네네네. 아. 네. 그때 우리나라 K방산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느꼈었죠. 그때 이제 염렵 지점이었는데 풋옵션을 사서 대박이 났다. 네,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양매도라는 전략을 많이 쓰시는데 양매도 쓰던 하우스가 뭐 부도가 났다, 손실이 커서 뭐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물론 저는 뭐 손실이 나서 그런 분들 보기보다는 수익이 난 분들, 풋옵션 사가지고 대박 났어, 1000배 났어, 뭐 몇백 배 났어, 뭐 이런 분들만 옆에서 보다 보니까 파생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때 이제 처음 저도 알게 됐었고 그때부터 선물 옵션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저는 코로나 때 파생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할까봐 걱정되는 게 이 방송은 절대 파생 매매를 권유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네, 대답. 권유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책을 썼지만 네. 파생 매매를 권유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걸 알면 ETF 매매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시장 볼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만에 하나 제2의 코로나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우리가 뭔가 보험성으로 맞아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때 보험성으로 필요한 게 파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네.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살아남았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ETF 업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양분이 된 거니까 맞아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 파생 상품 자체가 해지를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했지 그러면 잘 모르는데 제가 네. 가장 많이 비유를 드는 게 여행자 보험. 너 혹시 여행자 보험을 만약에 전 소장님께서 뭐 미국 간다 또는 뭐 영국 간다 유럽 간다 하면 여행자 보험을 세게 들어요 살살 들어요? 제일 싼 거 들어가죠. 제일 싼 거 들어가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가나를 간다, 콩고를 간다, 예방 주사도 맞고 여행자 보험도 센 거 들고 마치 이런 거예요. 파생이라는 것은 여행자 보험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안정 성향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행자 보험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제일 싼 보험 그 정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인버스 ETF 그냥 살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변동성 크게 매매를 하고 정말 나는 다이나믹한 성향이며 나는 3배 아니면 매매 안 해. 이런 분들한테는 여행자 보험을 세게 들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행자 보험이다 보니까 과거의 파생 상품은 기관 투자자용이었어요. 절대 개인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어요. 네. 네, 기관 투자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 기업이에요. 전인구경제연구소가 달러로 돈을 받아요. 원화가 아니라. 예. 그러면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해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쩌다가 이제 개인까지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상이 변한 거죠. 아. 세상이 변했고요. 어떻게 변했냐면 과거에는 우리처럼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펀드에 맡기고 뭐 워런 버핏과 같은 훌륭한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고 아니면 애덤 스미스님한테 맡기고 뭐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세상이 바뀌고 또 개인들의 자산 관리 그리고 개인들의 연금, 개인들의 보험,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발생하면서 다양성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금융은 무조건 다양해야 돼요. 야, 너 딴 거 하지 말고 주식만 해. 그런 나라 금융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다양성이 가장 담보된 나라가 어디? 미국에서 그런 다양성들, 특히 뭐 퇴직연금 중심의 ETF 투자, 뭐 퇴직연금 중심의 펀드 투자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파생 상품 시장도 커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구구절절 듣냐면 한국은 다양성을 싫어해요. 한국은 다양성, 특히 금융시장의 다양성을 싫어해요. 좀 보수죠. 야, 선물 옵션 하다가 소장님이 손해봤어. 그러면 소장님 바로 금감원 가셔가지고 데모하세요. 야, 내 돈 물어내. 데모하시고. 그쵸.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이라는 게 엄마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다칠 수 있는 방법은 저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안 다칠 수 있게 뭐 열심히 운동을 시키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저의 마음인데 우리나라 부모는 안 그래요. 하지 마. 위험해 하지마. 하더라도 교육받아. 네. 하더라도 돈 많이 내. 증거금. 증거금 내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차피 금융이라는 게 돈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큰 수익이 나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리고 손실이 크게 나면은 안 하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너는 손실이 날 거니까 하지 마. 아예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양성이 참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ETF 쪽 일하는데요. 저 ETF 책인가요? 아니요. 파생상품 책이에요. 저 파생상품 절대 안 팔릴 건데요. 왜냐하면 그 적에게 권유하는 게 파생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쵸. 원수한테. 맞아요. 그래서 저 파생상품 좀 안 쓰고 싶은데요. 이거 써봤자 팔리지도 않을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 건 알지만 파생상품 책이 없대요. 없어요. 없죠. 10년 전에 나온 게 최신판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틈새를 노리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항상 다양성 그리고 공존 그리고 세상에 절대 악은 없어요. 어찌됐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독성이 강한 약초라고 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약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독성은 강하지만 약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파생 상품을 처음에는 이제 기관만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관이 사용하는 파생의 전략과 네. 개인이 이제 투자하는 파생의 전략은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올인이냐 예. 분산이냐에 따라서 그쵸. 차이가 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의 한도가 있고 자금력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파생을 올인해서 파생만 있지. 숏이든 롱이든 올인하는 반면에 만약에 전인구 경제연구소가 파생 매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화 수입이 일어나고 뭐 원화 수입이 일어날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해지 또는 수입이 좀 모자르면 아니면 좀 뭐 주식을 좀 더 사고 싶으면 레버리지를 이용한 선물을 사가지고 주식 비중을 채운다든지 결국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파생을 쓰는 게 기관, 네. 올인 관점에서 파생을 쓰는 게 개인 이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손실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손실이 난다면 네. 해지 개념이니까 여기선 이득이 나니까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만 손해 나고 수익이 없다면 견딜 수가 없겠죠. 이게 개인들의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지금 뭐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주식 팔기는 싫을 때 또 네. 사람 심리가 또 고점 가면 더 사고 싶거나 네. 그렇지 팔라 그러면 저 어떻게 팔으면 계속 가는데 네. 이럴 때 오히려 약간 풋을 잡아서 좀 해지를 걸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네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예. 개인들은 그 밸런스가 굉장히 아트, 예술의 영지거든요. 저도 못해요. 내가 주식을 100억 갖고 있으면 풋옵션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그리고 풋옵션의 행사가는 뭐가 좋습니까? 월물은 몇 월물이 좋습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가 버리면 저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커버드콜 ETF라든지 네. 아니면 구조화된 ETF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ELS라는 어떻게 본다면 가장 구조화된 파생 상품의 완성품 ELS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긴 했지만 은연중에 파생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가장 많이 하는 파생은 그래도 레버리지 인버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한국은 한국만 그런 거예요. 한국만 그런 거예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옵션 거래도 개인들이 많이 하세요. 참고로 주식 옵션, 뭐 그냥 선물, 그냥 옵션 다 파생이니까 엄마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다른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주식이면 주식 파생, 엄마 아빠가 지수를 묶어놓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면 지수 파생, 엄마 아빠가 골드면 골드 파생,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파생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엄마 아빠가 누구냐, 누구로부터 파생했냐, 요것만 먼저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파생 상품의 파생의 의미는 원금보다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네. 이게 한국에서는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파생 상품이에요. 이게 파생 상품의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주식은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최대 손실은 100만 원. 네. 미수 안 했으면. 네. 네, 신용 안 했으면. 그렇지만 파생은 100만 원 투자했더라도 200만 원, 300만 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 상품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옵션 매수는 그 더 많이 잃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옵션 옵션 매수는 매도가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옵션 매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쓰니까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커버드 콜, 그러면 커버드 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콜옵션 매도만 있다면. 그렇지만 커버드 콜은 본질적으로 기초자산 매수, 콜옵션 매도가 병행되어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 손실 그리고 원금 이상의 손실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커버드 콜도 되게 네. 요즘에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월배당 나오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런 커버드 콜 상품을 투자하는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발 커버드 콜이 뭔지, 콜옵션 매도가 뭔지, 풋옵션 매도가 뭔지 알고 투자하면 좀 더 재밌게 투자할 수 있을 텐데 또는 좀 더 입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네. 가장 컸어요. 보통 커버드 콜 하면은 제대로 된 이해보다는 약간 그래도 조금 많이 준대 수익을 좀 줬대. 월 얼마 준대. 저는 이 정도 예, 알고 그것도 하잖아요.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완만히 우상향을 그리는 구간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100% 맞아요. 그렇지만 횡보하거나 우하향하기 시작한다면 그 얘기가 틀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담고 싶어서 이번 책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커버드 콜 그 월배당 수익률이 잘 나오려면 네. 기초 자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기초 자산의 변동성, 네. 기초 자산의 방향성, 그리고 옵션의 행사가, 옵션의 프리미엄, 그리고 옵션 시장을 결정하는 변동성. 5가지네요. 예를 들어서 거의 안 움직이는 주가가 아주 밋밋한 걸 가지고 네. 커버드 콜 만들면 네, 그만큼 얘도 이제 그 월 배당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었던 것 같고. 당연합니다. 저번에 팔란티어 월 배당 거 보니까 네. 주가 자체가 얘도 이러니까 네. 배당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한쪽을 보면 안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다양성, 나의 니즈, 나의 성향, 나의 그 투자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야지만 커버드골 상품을 진정한 커버드골 상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높은 분배의 커버드콜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파생 전문가니까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적당한 월분배, 적당한 변동성, 적당한 기초자산, 적당한을 추구하는 것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3배 레버리지 ETF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3배 때문에 자꾸 서학개미가 돼서 나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3배를 하면 네. 외화 손실할 거 우리나라에서 손실해라 차라리. 네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배는 설날 때 하는 겁니다. 네, 설날 때 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사람마다 틀린 겁니다. 네. 이거는 3배가 나쁘다, 2배가 좋다, 1배가 좋다, 마이너스 2배가 좋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본질적으로 금융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금융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욕구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저도 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리고 투자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열어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네. 코인 막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몇 배 해가지고 하시는 아, 분을 이제 가끔 봤는데 그치. 참고로 그것도 네. 기초자산이 코인일 뿐 파생 상품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몇 배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파생 상품은 거래소가 정형화를 시켜놓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자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결제 만기가 됐을 때 결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틀 안에서 놀 수 있게 해준 게 파생 상품이고요. 그 틀밖에 벗어난 상품들이 바로 그런 코인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걸 비난하는 건 그쵸, 아닙니다. 네. 사람의 네. 다양성 네, 그리고 다양하니까. 욕구 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잘 컨트롤하는 자만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큰 돈을 벌 수 있고 또는 길게 갈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학개미 쪽에서는 논란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 특히 종목을 가지고 하는 레버리지 ETF였는데 2배랑 3배끼리 싸워요. 장기적으로 보면 2배가 더 낫다. 네. 아니다 3배가 더 낫다. 네. 누적 수익률로 계산하면 네. 어떤 게 더 낫다 보세요? 저는 대출 받아서 2배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출 받아서 2배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한 배만큼 10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 대출 받아서 2배를 사나. 저는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생 상품은 본질적으로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라는 게 있고 만기가 되면은 그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롤오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정말 돈이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비용들을 감내해 가면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저는 차라리 그냥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뭐 신용대출을 받든지 대출을 받아서 2배만큼 사는 게 오히려 견딜 수 있는 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니까 2배, 3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내가 대출 땡겨서 사면 됩니다. 그 ETF 2배, 3배 하다도 그 대출 레버리지 비용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압에 녹아 있잖아요. 네, 다 녹아져 있고 네. 롤오버에 녹아져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선물과 현물은 반드시 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그 베이시스라고 불리우는데 이 베이시스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선물은 이제 증거금을 얼마만 내냐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11%만 내면 되거든요. 나머지 89%는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라. 이게 선물 이론가의 근간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11%의 증거금이니까 이론적으로는 8배 정도의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컨텐거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내가 현물을 산다면 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건데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를 사게 되면 요 가격에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만큼만큼의 비용이 계속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제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송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리고 또 만기가 되면은 또 차근물로 넘겨야 되거든요. 공짜 네. 없습니다. 네. 넘기는 비용도 다 롤오버 비용으로 녹이고 그리고 파생형 ETF들 보면은 보수가 비쌉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 S&P 500 ETF의 운용 보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되게 한국에 상장돼요. 지수만 하는 거예요? 예. 0점 몇이었던 것 같아요. 0.0069, 그쵸. 예, 0.0062. 맞아요. 근데 그런 레버리지 ETF 잘 뜯어보시면 0.00이 아니라 40bp, 50bp, 그러니까 0.5%, 0.6%이 정도의 비용이 계속 녹아져 있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그럴 바에는 대출 받으십시오. 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란 게 그 만기가 다가오면 또 이 판단력 자체가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그런 배팅을 한다라면 안 봐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찌 됐건 비용을 줄여야 되는 레버리지 네.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게 관건이니까 뭐 그냥 대출 받아서 2배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